지금부터는 서서히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밑으로 한번 떨어질 수도 있다. 여기서 떨어지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안 좋은 쪽으로 전망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또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한국 시장입니다. 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들어서 한 10% 정도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약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또 작년까지 생각해서 보면은 작년 고점이 한 8월 달에 3,300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예. 그때 대비로는 사실 거의 한 20% 정도 20% 떨어졌죠.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근데 미국이 저렇게 안 좋다. 예. 전반적으로 약간 커플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 예. 시장과. 예. 그러면 이 한국 주식도 사실 상당히 좀 암울하겠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주식은 미리서 저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저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요. 네네. 미국 주가가 10년간 조정받았거든요. 네. 이때 미국 S&P 월평균 수익률 보면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8% 정도 나와요. 아, 네네. 예, 그런데 이때 우리 주가하고 특히 중국 주가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된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는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네. 미국 주가가 이때처럼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 주가는 이미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것이다. 물론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 주가만 오를 수는 없죠.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미 우리 주가는 충분히 안전한 조정을 안 받았어요. 충분히 상당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주가보다는 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좀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져도 좀 덜 떨어지고 예. 오를 때는 더 강하게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약간 그렇습니다. 차이를 앞으로 벌릴 10년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10년은 저는 미국보다는 네. 뭐 우리나라, 중국, 특히 제가 인도, 베트남 네네. 이런 거 아시아 수직에 좀 비중을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 그러면 아까 앞서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2분기 한번 충격을 올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가를 볼 때는 네네. 우리나라가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주가하고 같이 보거든요. 네네. 뭐 상관계수가 0.84로 1에 거의 가깝습니다. 아, 네네. 주가가 1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네. 앞으로 전망은 제가 예상치를 그려놨습니다만 방향만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근데 제가 작년 그 하반기부터 계속 좀 주식 비중 좀 줄여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요. 이게 일평균 수출하고 주가 코스피 괴리거든요. 아, 네. 작년 6월 달에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보다 한 40% 정도 앞서갔어요. 흔히들 우리가 주식시장을 산책 나온 개가 주인에 비유하고 하는데 네네. 개가 주인, 코스피가 주인 일평균 수출에 앞서갔죠. 네네. 그래서 이걸 보고 작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계속 제가 좀 어두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월 기준으로 보면은 많이 거리가 좁혀졌어요. 이게 개는 직거래인지 주가는 직거래인지라고 아직까지 수출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개가 주인 뒤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오를 때는 항상 이렇게 거품이 발생하지만은 떨어질 때는 또 펀더멘탈을 가소평가하게 되거든요. 이런 국면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서서히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지금은 많이 사는 게 아니고 네네. 이게 이제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을 때 네네. 그때가 2분기 뭐 초반, 중반 뭐 이런 무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주식을 많이 사자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2007년에도 정말 많은 경고를 했었죠.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시작된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주가가 가대평가된 거는 2007년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2008년 8월 달에 144조까지 모았거든요. 은행들이 그 펀드를 그렇게 모아주니까 자산운용사들이 주식 사면서 이렇게 주가가 가대평가된 거죠.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게 급락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번에는 뭐 이때는 간접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뭐 이른바 통합개미운동이라고 우리 개인들이 주식시장 많이 참석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품이 발생한 거예요. 네. 근데 결국 거품이 해소되고 지금은 거품이 거의 해소되는 과정이다. 거의 해소됐다. 네네. 근데 문제는 이 밑으로 한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뭐 주식 팔 필요는 없고 떨어질수록 지금은 우리 주식은 더 사야 된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게 이제 일평균 수출 증가율인가요? 아니, 저게? 금액이요. 일평균 금액이에요? 수출 금액. 아. 코스피도
지수니까요. 네네. 예, 금액으로 비교한 겁니다. 금액으로 비교하신 예, 거고.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일평균 수출 금액이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수가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고평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그렇죠. 때문에. 일평균 수출 금액이 떨어지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을 예상해 놨습니다만, 네. 3, 4, 5월까지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 특히 4월까지는 또 떨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금액이 떨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이 감소한다는 뜻인가요? 전년 동기 대비는 수출 증가율이 좀 올라가는데요. 네네. 근데 코스피 수준하고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이게 상관계수가 높으니까 네. 금액이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로 보면은 뭐 저는 4월 달에 그래서 제가 뭐 작년부터 올해 코스피가 한 2,500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네. 뭐 이거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4,500은 이 수준이에요. 아니 2,500. 네네. 2,500은 아, 이 수준이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주가가 떨어질 때는 펀더멘탈 기본 여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변동성이 그래서 크니까 워낙. 네. 2,500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좀 그런 워스트 시나리오도 감안을 하고 예, 예. 약간 좀 비중을 조절하면서 예. 뭐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뭐 약간 좀 나눠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주가가 적정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고 조만간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주식 팔 필요는 없다. 네네. 여기서 떨어지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네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약간 좀 깜짝 뭐 이벤트일 수도 있는데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뭐 전쟁 이슈도 계속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이 또 약간 증시의 내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국제 유가가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유가가 뭐 110달러까지 갔다. 네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죠. 네네. 우리나라가 하루에 거의 한 15만 배럴 정도 네네. 러시아산 원유를 도입하더라고요. 아, 네네. 한 전체 도입 비중에서 한 6%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미국이 러시아 금융 거래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하고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수입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네. 가서 두바이 중동 가가지고 네네. 원유를 또 사야 되죠. 그래서 그렇죠. 유가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과연 그 전쟁이 일어날까? 지금 러시아 경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푸틴이 그런 무리한 짓을 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은 얼마나 개입할 것인가? 참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골치를 아파요. 지금 상황이요? 예. 네네. 지금 재정 적자는 엄청나게 나는데 네. 중국 패권 전쟁 계속 해야 되지. 러시아 지금 이렇게 싸움 걸어오고 있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란이 있지. 네네. 또 북한 우리 간신용 가져달라고 계속 미사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미국 내에서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 두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미국 재정 상태가 엉망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통화 정책은 지금 쓸 수가 없어요. 네네.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소득 불균형이 워낙 심화됐고 가치의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네네. 트럼프 지지한 사람하고 바이든 지지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얼마나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도 개입할 것인가. 이거는 좀 지켜볼 문제입니다만은 저는 안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일어나더라도 네네. 그냥 일시적인 충격이다. 아. 오히려 유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가지고 수요를 더 둔화시켜버릴 것이다. 세계경제 성장률을. 아, 그러면 원유 수요가 떨어지니까 네네. 유가가 급등했다 다시 급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큰 사건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아, 예. 네. 뭐, 딴 거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예,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선진국, 미국 중심의 선진국 시장보다는 앞으로 신흥 시장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계 소비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저는 이전된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성장축이. 네. 아까 제가 그래프 보여줬습니다만은 미국 비중 계속 축소되고 지금 중국 비중 빠르게 늘어나고 아세안 비중이 늘어나거든요. 네네. 우리 수출 보면 저는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수출 세계 각지로 수출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수출 보면은 미국 비중
예를 들어서 2000년에 22%에서 최근 15%, 한때 10%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네네. 줄어들고 있고요. 네. 대신 중국 비중이 11%에서 25%까지 늘어났고요. 네네. 그 다음에 우리 수출 중에서 아세안 비중이 10%에서 17%까지 늘어났습니다. 아세안 비중이 생각보다 높네요. 예. 아세안 비중이 네.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수출 보면은 저는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일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세계 경제 풍향계다, 뭐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이런 네네.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 수출 미국, 유럽 비중, 선진국 비중 줄어들고 중국 등 아세안 비중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세계 경제 흐름이라는 겁니다. 네네. 예, 그리고 제가 계속 그 인도나 베트남 같은 시장에 중국보다 더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을 최근 드리고 있는데요. 예, 제가 경제를 40년 가까이 뭐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58년 개띠인데요. 저처럼 나이 들면은 줄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축소사에 들어가죠. 줄이고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줄이시나요? 소비도 줄이고 아, 네네. 투자도 줄이고 아, 네. 안전자산도 아, 줄이고. 그렇죠. 네네. 예, 그런데 우리 진행자처럼 이렇게 네네. 젊은 분들은 뭐 앞으로 기회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소비도 늘리고 네. 예, 리스크 있는 다양한 거 투자도 할 수 있고. 네네. 그래서 제가 경제를 4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모든 경제의 비밀이 인구 구조에 있구나. 아, 예. 네네. 사실 우리 잠재 성장률이 뭐 80년대 10%였다가 제가 추정해 보니까 올해 1.9% 정도 나오거든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네네. 예, 그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인구가 인구 고령화입니다. 특히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일할 수 있는 인구인데요. 그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인구 구조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젊은 나라가 인도하고 베트남이에요. 그 동남아 시장. 네. 예. 어. 예, 그래서 이런 나라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인도, 베트남, 뭐 ETF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ETF 있거든요. 네네. 뭐 이런 거 사가지고 꾸준히 공부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사실 뭐 중국이 매력적이다라는 말은 뭐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최근에 약간 문제가 생긴 게 중국 정부가 이 과도한 규제 이슈로 인해서 약간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좀 리스크가 터졌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잘 나가던 빅테크 기업들, 뭐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예. 이런 기업들도 사실 주가가 선반영해서 먼저 빠졌지만 실제로 이제 실적이라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저조하게 나오고 이제 그런 예. 부분이 있어서 또 주가가 사실 되게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투자 뭐 매력적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중국 투자를 좀 늘리자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네네. 지금 JP 모간, 뭐 골드만삭스 이런 세계적인 금융에서 중국 진출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중국으로 계속 세계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요. 예, 지금 중국 경제 나쁘고 기업 수익도 그렇게 안 좋다는데 왜 들어갈까? 미래는 좋다는 것이죠. 아, 네네. 특히 JP 모간이 작년에 중국에다 100% 증권 자회사를 만들었거든요. 네네. 저는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왜 중국 시장 그렇게 들어가고 투자를 늘릴 것인가? 네네. 앞으로 돈이 있다는 것이죠.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 이동하는데요. 네네. 그런데 중국 경제가 앞으로 성장률이 저는 4 내지 5%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고성장 때는 돈이 실물로 가죠. 근데 우리가 97년에 외환위기 겪으면서 성장률이 뭐 4% 안팎으로 떨어졌거든요. 안정성장, 질적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 주가가 계속 5점 박스권 움직이다가 안정성장 국면 들어섰다 해서 2천을 돌파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저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중국 GDP가 작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17.8%인데요. 네. 근데 세계적인 투자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 금융 자산은 지금 5% 안팎이라는 겁니다. 중국 GDP 규모에 비해서 네. 지금 중국 금융 자산 비중이 너무 낮다는 것이죠. 아,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근데 저 중국 투자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이제 하이브리드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언제든지 기름으로 갔다가 전기로 갔다가 중국 정부가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중국 투자는 늘리기는 늘리는데 개별 기업은 조심하자. 언제든지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그래서 중국 투자할 때는 예, 좋은 기업으로 구성된 펀드, 그다음 ETF, 네네. 뭐 이런 것으로 예, 직접 개별 기업을 사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예, 중국의 좋은 기업을 사는 게 이게 모아진 중국 기업을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약간 좀 중국에 대해서 약간 투자 뭐 매력이 없다, 뭐 우려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게 너무나 그 정부 주도적으로 예. 좀 규제라든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시멘트 GDP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 주도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었지만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첨단 IT 패권 전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민간 쪽에서 자유로운 그런 뭐 육성 정책을 통해서 자유롭게 성장을 해야지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스탠스가 아니라 우리 약간 좀 옥죄는 스탠스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뭐 유망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런 규제는 늘 생각해야 되죠. 네네. 예, 그런데 중국이 중기적으로는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해 금융 강국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그거죠. 예, 그동안 중국이 무역 강국, 제조 강국을 했었는데 그 양쪽으로 작성했고요. 기술 강국, 금융 강국을 추구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기술 강국, 금융 강국인데 그거를 억제하자는 게 미국 전략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중국이 중기적으로 위안화를 포함한 금융 강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저는 금융 강국 추구하는 나라, 위안화 국제화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지금처럼 규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은 약간 좀 일시적인 좀 어떻게 본다면 군기 잡기다? 예. 아, 네네. 앞으로 저는 중국이 금리 자유화하고 있고 시간의 문제지 결국 외환시장 자유화까지 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그럼 약간 어떻게 본다면 섹터 관점에서 본다면 약간 좀 중국의 금융 그쪽에는 좀 투자 매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앞으로 중국 실물보다는 저 네. 금융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활성될 겁니다. 사실 뭐 최근에 그 올림픽 때문에 우리가 중국 더 미워하게 됐는데 지금 극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예, 저도 그걸 보고 참 네. 너무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근데 경제적 측면에서만 생각해보면은 2000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통관 기준 무역 흑자 중 85%가 중국에서 옵니다. 아, 네네. 85% 중국에서 오는데 우리가 중국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우리가 무역에서 돈 벌었는데 JP 모건, 골드만삭스가 지금 중국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들어가고 있다. 네네. 우리도 이제 중국을 이렇게 실물 시장, 수출 시장으로 보기보다는 금융 측면에서 앞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약간 좀 다변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약간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아세안 쪽으로 좀 약간 그렇죠. 분산한다든지. 네. 그래서 제가 베트남, 네. 뭐 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미중 패권 전쟁 계속 할 거예요. 그렇죠. 더 심화될 겁니다. 네. 그동안 세계적 기업이 중국으로 갔는데요. 네. 미국 때문에 못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리고 중국의 임금이 정말 많이 올라 버렸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2001년 미국이 중국이 WTO 가입할 때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 분석 보니까 중국 임금이 미국 임금의 평균 30분의 1 정도 됐어요. 와. 근데 거의 지금 3분의 1 거기에 접근해 가고 있다는 진짜 많이 거예요. 올랐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동안 세계 기업들이 중국 시출 수지향뿐만 아니라 임금이 싸기 때문에 중국으로 들어갔는데요. 중국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또 미국이 규제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 기업들이 인도나 베트남, 특히 베트남 보면 최근에 해외 직접 투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중국도 좋지만 인도, 베트남 시장을 앞으로 더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예전처럼 너무 중국의 의존도가 큰 그런 기업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제 소비재단에서 경쟁하는 화장품이라든지 지금 보면은 중국 그런 내부 경제 상황을 보면은 약간 애국 소비라든지 그런 로컬 브랜드를 계속해서 밀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지금 화장품 기업이라든지 그런 쪽 기업들의 상황이 안 좋거든요. 이제 그래서 화장품 약간, 기업, 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화장품 기업에서 강의 한번 해달라고 갔었는데요. 그걸 고민하더라고요. 화장품에서 제일 좋은 게 유통이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진흥제과에서는 어려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저 구루무 장사라고 그러죠. 크림 이런 것을 집집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아, 약간 방문 판매. 방문 판매. 네. 그 화장품은 그게 유통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다 그렇게 팔았죠. 예. 네네. 그런데 지금 중국의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네. 그 유통망을 활용해 가지고 중국 화장품을 판다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보통 화장품은 사실 큰 질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저 고급 화장품 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네네네. 뭐 보통 화장품은 그렇게 큰 우리나라 거나 중국 거나 그렇게 질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 화장품 회사들이 그렇게 유통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에서 덜 팔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약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강국을 다시 꿈꾸잖아요. 예. 예전에는 막 중국에서 그런 값싼 물건 뭐 사들여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소비를 키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약간 중국을 배제하면서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그런 상황이 오곤 하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그 미국의 약간 좀 그런 제조 강국 그런 스탠스에 맞춰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예. 그런 쪽이 좀 유망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 뭐 미국에 진출해야 되죠. 네네. 그런데 미국이 지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 둘 다 바이 아메리칸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소비하자는 것이죠. 네네. 예, 그런데 어제 저녁에 그 미국 작년 그 무역 수지 적자가 발표됐는데 8,590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네네. 바이 아메리칸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 왜 그러냐면 아직도 네. 미국이 중국처럼 물건을 싸게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네. 그거를 이제 미국서 생산해야 되죠. 네네. 근데 미국 임금이 높기 때문에 중국처럼 싸게 생산할 수 없다는 거죠. 멕시코에서 생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번 거 코로나를 거치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도메스틱 밸류 체인 혹은 리저널 밸류 체인으로 변한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우리가 쓰는 이렇게 마스크 하나 생산 안 했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서 마스크를 미국서 생산하든지 멕시코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근데 미국이 중국처럼 아직 싸게 생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이런 것을 싸게, 뭐 중국처럼 싸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혁신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임금 경쟁이 도저히 안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제조업이라는 것은 뭐 오늘 공장 만들었다고 내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까지 예, 결국 미국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무튼 그런 비중을 좀 줄이고 예. 자체 생산 쪽으로 그렇죠. 가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약간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특히 그 반도체 2차 전지, 뭐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이거는 뭐 계속 그 성장 산업입니다. 네네. 예,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제일 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미국에서 수요가 엄청 나오고요, 유럽에서 수요 늘어나고, 뭐 중국에서도 우리 2차 전지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보니까 우리나라 그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네. 제가 보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 반도체 같은 산업 업종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 가능성이 저는 2차 전지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네. 예. 전 세계가 탄소 제로 시대, 물론 목표 연도는 다르죠. 보통 2050년, 뭐 중국 2060년, 인도는 2070년 그렇게 내세우는데요. 네네. 그게 먼 미래지만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고의 경쟁력,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은 뭐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고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저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교수님께서 좀 좋게 보시는 그런 투자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신흥국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베트남이나 인도, 아세안 쪽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그런 업체들 중에서는 섹터 관점에서 뭐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2차 전지 전지. 그런 쪽을 말씀하셨습니다.